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몸을 기대고 잠시 의식을 자유롭게 풀어놓아 보세요. 오늘은 바로 그 고요함, 즉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또 쓰러져가는 우주의 광활하고 벨벳 같은 고요함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 어둠을 들여다볼 때 우주에 과연 우리뿐인지 그 답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주가 숨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누가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옆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면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망원경 중 하나가 실수로 단 찰나의 순간 동안 옆쪽을 바라봤다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될 것을 포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또 다른 현실의 파편을 말입니다. 오늘 밤의 수면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사진,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던 단 하나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과학적 절차가 어떻게 우리 세계관의 근본을 뒤흔들 만한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전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먼저 갖추어 봅시다. 시면을 바라보는 인류의 눈, 즉 우주 망원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죠. 허블이나 제임스 웹 같은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빛을 모으는 것입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수백만 년, 때로는 수십억 년이 걸린 천체들의 빛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망원경들은 일종의 타임머신입니다. 은하들이 탄생 초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잘 알려진 연구 방법 중 하나가 이른바 딥필드, 딥필드 촬영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늘에서 아주 작고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어둡고 텅 빈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백 시간 동안 망원경을 그곳에 집중시켜 모든 광자, 즉 빛의 모든 입자를 모아냅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그저 검은색뿐이었던 사진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천 개의 새로운 세계인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고된 작업입니다. 데이터는 지구로 전송되어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처리되고 그 후 과학자들의 분석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수조 개의 픽셀 사이에서 천문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입증할 증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드물게 그들이 어떤 교과서에서도 배운 적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산봉구리에 위치한 가상의 크로노스 관측소에서 시작됩니다. 도시의 빛 공해를 피해 희박한 공기 속에서 천체 물리학자 팀은 오메가 딥 필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야심차면서도 현대 과학에서는 흔한 목표였는데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영역 중 한 곳의 가장 상세한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망원경은 주어진 지점을 묵묵히 응시하며 귀중한 광자를 모았습니다. 데이터는 서버로 쏟아져 들어왔고 이는 향후 수년 동안 분석해야 할 방대한 양의 원시 정보로 변했습니다. 이 작업은 명상적이고 거의 기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누구도 놀랄 만한 발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그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법칙에 순종하며 크로노스 연구진은 그 법칙들을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수정처럼 맑은 하늘이 산 위에 드리워져 있던 특별할 것 없는 어느 날 밤, 당직을 서고 있던 사람은 아리스 손 박사였습니다. 그는 점지만 뛰어난 천문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장비 보정 상태와 수신되는 이미지의 초기 처리를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100번째, 아니 200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화면의 단조로운 깜빡임, 냉각 시스템의 조용한 윙윙거림, 그리고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끝없는 코드의 행렬. 그는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관측으로 얻은 데이터 묶음을 느긋하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천 장의 프레임 중 한쪽 구석에서 그의 시선은 무언가 이상한 것에 꽂혔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몇 개의 픽셀이었는데 그것들이 잘못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별도 아니었고 먼 은하도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천체 목록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칙, 아노말리였습니다. 천체 사진 속의 이상 현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인의 귀에는 마치 신비로운 현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과학자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주에는 잡음 노이즈이 가득합니다. 궤도를 따라 지나가는 인공위성은 선명한 줄문에 궤적을 남기기도 하죠. 혹은 우주선 유초시엔, 카스믹 레이, 이라 불리는 괴너지 입자가 망원경의 센서에 충돌하면 밝은 점이나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장비 자체에 문제가 생겨 손상된 픽셀, 데드 픽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하단처럼 거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의 중력장은 멀리 있는 광원의 빛을 휘어지게 만들어 중력 렌즈, Gravitational Lenses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천문학자들이 식별하고 걸러내는 표준적인 인공물, 즉 아티팩트들입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이미지에서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전문 소프트웨어 패키지까지 따로 존재할 정도죠. 아리스손 에이리스톤. 이 발견한 것도 처음에는 이러한 흔한 범주 중 하나에 포함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가느다란 빛을 내는 거미줄처럼 보였고 너무나 미세해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무작위적인 노이즈로 보기에는 너무나 기하학적으로 규칙적이었고 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희미했습니다. 아리스는 이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각도로 감지기에 진입한 우주선의 흔적일 것이라고 가장 먼저 추측했습니다. 그는 표준 검증 알고리즘을 즉시 실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해당 이상 프레임을 이전 및 이후의 프레임과 비교 분석했죠. 만약 우주선이라면 한 프레임에만 나타났다가 곧바로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움직임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는 즉시 센서 자체의 진단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고장도 과열도 그 어떤 비정상적인 편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이상 현상은 망원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너머 우주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스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프로젝트 책임자인 에블린 리드 박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중년의 여성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철두철미한 천체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우주 연구에 바쳤기에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이나 섣부른 결론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블린은 아리스의 모니터에 떠있는 이미지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자체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콘솔을 열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망원경 기록 로그를 확인했고 우주기상 센서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드웨어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 몇 가지 복잡한 테스트까지 돌려봤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몇 주 전 보정, 캘리브레이션 할 때 시야에 들어온 밝은 별의 잔상이야. 그녀는 아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센서 매트릭스가
가끔 아주 밝은 천체에 유령 이미지를 남기지. 딥클리닝 필터를 돌리고 잊어버려. 그것은 가장 논리적이고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유령 이미지 현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아리스는 이미 그 가능성까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보정 이미지를 저장소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밝은 별도 이 영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론을 제기하려 했지만 리드 박사는 이미 자신의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려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문제는 종결된 것이었습니다. 과학은 불확실한 데이터에 기반한 선정적인 주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이 있고 표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가 발견한 이상, 현상은 제거하고 넘어가야 할 통계적 오차 범주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얇고 빛나는 구조물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교했습니다. 단순한 노이즈나 무작위적인 방해 요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논리적인 패턴이 느껴졌습니다. 날이 가고 또 날이 갔지만 아리스 소는 그 기이한 사진을 머리에서 도무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평소처럼 밀린 업무들을 처리했지만 짬이 나는 시간마다 그리고 밤마다 그는 집착하듯 그 변칙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명성, 아니 경력 전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몇 주 동안 쫓아다닌 이 대상이 그저 미숙함 때문에 놓쳤던 평범한 유물로 밝혀진다면 그의 진지한 과학자로서의 커리어는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감, 즉 좋은 과학자와 위대한 과학자를 구분짓는 그 육감이 그가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의 문턱에 서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잡음이나 우리 은하계 내의 천체가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무언가가 아닐까? 그는 그 신비로운 구조물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광학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프리즘처럼 빛을 구성 성분인 색깔들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펙트럼을 통해 물체의 화학적 구성, 온도, 속도, 그리고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체 물리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리스가 첫 분광 분석 결과를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데이터는 완전히 무의미했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유형의 별, 성운 혹은 은하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알려진 원자 물리학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흡수선과 방출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알파벳과 문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언어로 쓰인 책을 읽으려는 시도 같았습니다. 그는 계산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오류는 없었습니다. 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마치 기본 상수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곳에서 말입니다.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핵심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적색 편의입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죠. 그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점점 늘어나면서 스펙트럼의 붉은색, 즉 장파장 영역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편의량을 측정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소리가 높고 멀어질 때는 낮아지죠. 빛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적용됩니다. 아리스는 자신이 발견한 이 변칙적인 천체에 대해 적색 편의를 계산해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죠. 프로그램은 양수값, 음수값,
심지어는 0까지 계속해서 제멋대로인 값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그 천체의 빛이 동시에 멀어지고 다가오고 심지어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이었습니다. 아리스의 가벼운 불안감이 진정한 차가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는 한밤중 고요한 관측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연구해온 우주의 구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외치는 듯한 숫자들을 응시했습니다. 아리스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조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는 며칠 밤 동안 관측한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흔히 스태킹이라 부르는데 이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요구합니다. 아리스는 표준 보정 작업인 것처럼 위장하여 비밀리에 관측소 주 서버의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컴퓨터가 수백 장의 이미지를 하나씩 겹치고 노이즈를 걸러내며 유효 신호를 증폭시키기를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최종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빛나는 거미줄 같은 구조는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질서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구조는 결절점과 이를 잇는 실타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신경망 같았습니다. 혹은 밤하늘 아래 빛나는 도시의 지도 같기도 했죠. 은하만큼 거대한 도시의 지도 말입니다. 아리스는 떨리는 손으로 인쇄한 이미지를 들고 에블린 박사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출력물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에블린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사진을 힐끗 보더니 이내 더 길게 응시했다. 늘 무표정했던 그녀의 얼굴에 변화가 일었다. 그녀는 느릿하게 그 종이를 집어들어 빛 가까이에 댔다. 몇 분 동안 말없이 복잡하게 빛나는 구조를 관찰하던 그녀는 이윽고 아리스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를 대하던 오만함이나 관대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충격, 그리고 어쩌면 공포가 있었다. 이게 뭐죠?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리스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스펙트럼, 불가능한 적색 편의, 스태킹 결과까지.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을 믿지 않을까 두려워 빠르고 두서없이 말했지만 에블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집중해서 들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며 침묵했다. 당신 말이 맞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이 물체가 우리 우주 내의 존재가 아니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만을 의미했다. 이것은 다른 우주에서 온 물체라는 것을. 창문. 현실의 결을 뚫고 지나온 구멍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는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광기로 여겨질 만큼 엄청나고 비현실적인 가설이었다. 하지만 모든 수집된 데이터에 부합하는 설명은 그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학은 저런 물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물체는 다른 물리학이 작용하는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부로 오메가 딥 필드 프로젝트는 비공식적으로 잠정 중단되었다. 크로노스 천문대의 모든 역량은 하늘의 단 하나의 작은 영역을 비밀리에 연구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들은 숨막히는 브레인스토밍에 매달렸습니다. 아리스와 에블린은 극비리의 작업을 진행했고 자신들이 신뢰하는 몇몇 동료들에게만 이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스스로도 믿기 힘든 무언가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유령 사냥꾼 팀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장비를 수없이 재확인했습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가며 엔지니어들을 불러
망원경을 완벽하게 진단했지만 모든 장비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다른 망원경을 같은 하늘 영역으로 돌렸습니다. 그 망원경 역시 희미하고 간신히 감지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물체는 실제했습니다. 단일 장비의 오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실체의 본질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또 다른 우주라는 가설은 공상과학처럼 들렸습니다. 과학은 더 엄격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때 그들이 합류시킨 이론 물리학자 중 한 명인 리암 페인 박사라는 이름의 노교수가 모든 것을 바꾼 단어를 꺼냈습니다. 브레인 비라네. 현대 물리학의 가장 첨단적이고 복잡한 영역 중 하나인 끈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3차원 세계는 초공간이라 불리는 다차원 시공간 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브레인, 즉 막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종이 더미를 상상해 보십시오. 각 장의 종이가 고유한 법칙을 가진 독립된 우주입니다. 이 상위 차원에서 보면 그들은 서로 무한히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3차원적 인식을 가진 우리는 그들을 보거나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종이 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특정 조건에서, 예를 들어 브레인들의 충돌이나 강력한 중력적 교란이 있을 경우 누출 리케지이 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한 브레인 우주에서 발생한 중력이나 심지어 빛까지도 짧은 시간 동안 다른 브레인에서 관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인 박사의 가설은 우아함과 동시에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가설은 아리스와 에블린이 마주했던 모든 기이한 현상들을 완벽하게 설명해냈죠.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스펙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은 물리 상수가 다르고 원자들이 다른 주파수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또 다른 우주로부터 온 것이었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적색편이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체가 우리 공간을 벗어나 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며 우리가 아는 거리의 개념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고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보이는 구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성을 가진 존재가 만든 거대 구조물일 수도 있고, 혹은 저 너머 우주의 법칙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관측했던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세계라는 벽에 투영된 그것의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은 평면 속에 사는 2차원 존재들이 그들 위를 지나가는 3차원 물체의 그림자를 목격하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그 2차원 존재들은 그 형태를 이해하거나 본질을 설명할 수는 없었겠지만 자신들의 현실의 틀을 깨는 무언가와 마주쳤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크로노스 팀이 마주한 것이 바로 그 고차원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가설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며칠 동안 과학자들은 연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측소 복도를 오가며 서로를 마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이 진실의 규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인류의 모든 지식, 역사, 종교, 그리고 철학은 우리의 우주가 존재하는 전부라는 단 하나의 공리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게 인쇄된 종이 한 장에 그 모든 것을 뒤집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인류는 광활한 우주 속 수많은 문명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중우주, 멀티버스를 구성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우주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책임감이 따랐습니다. 이 엄청난 지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당장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요? 신문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평행세계의 존재를 입증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혁명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겠죠. 사회를 지탱해온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 전반의 근간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한한 수의 다른 우주에 무한한 수의 다른 인간이 존재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장 모퉁이만 돌면, 다른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면 우리의 법과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책임자였던 에블린 리드는 고심 끝에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정보는 최소한 지금은 이 작은 그룹 외부로 절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이 발견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연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밀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 코드명 팬텀 판텀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망원경을 그 변칙적인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 구조물은 완전히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희미하게 깜빡이며 주기적으로 맥동했습니다. 때로는 일부 구역이 밝아졌다가 다른 구역은 반대로 흐릿해지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계관의 창문이 불안정하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현실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짧은 순간들, 즉 무작위적인 섬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 맥동에서 어떤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마선 폭발이나 중력파 같은 우리 우주의 사건과 연관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팬텀의 삶은 그들만의 이해할 수 없는 리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는 실망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리스소는 유령의 빛에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정보가 담겨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곳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라면 그들이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는 빛의 맥동에 암호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무작위적이지 않은 패턴, 즉 어떤 코드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동원하여 밝기와 색상의 아주 미세한 변동까지 분석했습니다. 시도의 대부분은 헛수고였습니다. 혼란스러운 깜빡임은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간의 끊임없는 작업 끝에 어느 날 그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드디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신호 속에서 복잡하고 반복되는 프랙탈 무늬를 발견한 것입니다. 프랙탈은 다양한 규모에서 스스로를 반복하는 수학적 구조입니다. 눈송이나 해안선, 혈관 구조처럼 자연에서도 발견되죠. 그러나 아리스가 발견한 프랙탈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양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적 활동의 결과물 같았습니다. 마치 저편의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프랙탈 코드를 사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세계의 이미지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재적인 접촉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해독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코드가 기반을 둔 그 우주의 수학과 물리 법칙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히 열쇠가 없을 자물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유령이 단순한 자연적 변칙 현상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인공물, 즉 아티팩트였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지적 활동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 너머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인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서
현실의 구조를 조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보 패턴의 발견은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넣은 것은 단순한 이상 현상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다른 차원의 물리학뿐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다른 지성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에블린 리드는 이 사실을 더 이상 그들의 작은 팀 안에 비밀로 가둘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천문대가 같은 대상을 포착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데이터를 먼저 공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해야 했지만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크로노스 천문대가 속해 있는 국제과학 컨소시엄의 지도부에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다만 표준 물리학 모델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의 발견을 암시하며 최고위급 긴급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회의는 2주 후 제네바에서 완벽한 비밀 유지 속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주요 우주국의 수장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몇 명, 그리고 과학 및 안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대표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에블린과 아리스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영상자료, 스펙트럼 분석 그래프, 적색 편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었고 마침내 신호 속에 감춰진 프랙탈 패턴을 공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수치에 익숙했던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완전히 당혹스럽고 경이로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쏟아내며 계산의 약점을 찾으려 했고 다른 설명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크로노스 팀은 이미 모든 가능한 지구적인 설명을 확인하고 기각한 상태였습니다. 발표가 끝날 무렵 회의실에는 단 한 명의 회의론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임을 이해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의 종말은 모두가 예상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외계 함선의 도착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온 조용하고 희미한 빛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악이나 세계적인 음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인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아무런 준비 없이 대중에 공개된다면 예측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공황, 종교 전쟁,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붕괴까지도 말입니다.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무엇과 마주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며 만약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창 윈도우는 과연 안정적인가? 그리고 무언가가 이 창을 통과할 수 있는가? 답보다 질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코드명인 유령 고스트이라는 비밀 국제 프로젝트가 창설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변칙 현상을 전방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리학자, 수학자, 암호학자, 언어학자는 물론 심지어 철학자와 인류학자까지 지구 최고의 지성들이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지상 및 우주를 아우르는 전 세계의 모든 대형 망원경들이 비밀리에 그 불가사의한 하늘 영역을 관측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메가 딥 필드 프로젝트는 해결 불가능한 장비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크로노스 천문대가 확보한 자료들은 압수되어 초고도 보안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최초로 발견한 아리스 손과 에블린 리드는 유령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천문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밀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유령 프로젝트는 세상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극비리에 진행되었죠. 과학자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창문이 더욱 투명해지는 짧은 순간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회를 이용해 구조물의 가시 영역에 대한 더욱 상세한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실로 거대하여 수많은 은하단들을 합친 것과 맞먹는 우주 공간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구조가 우리 우주의 팽창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그것이 우리 우주의 일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우리 우주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 뒤편에 거대한 배경화처럼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저 정보 신호를 보내는 주체는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암호 해독가들은 프랙탈 코드를 해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지의 언어로 쓰인 단 한 페이지의 기록만으로 방대한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언어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수백 가지의 가능한 이종 지성 모델을 구축하며 그들의 논리를 예측하려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커피 찌꺼기로 점을 치는 것만큼이나 허무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에서 진화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것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근본적으로 그 어떤 형태의 접촉도 불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능한 모든 고독 중 가장 깊고 불안한 형태였습니다.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창문 앞에 서서 그 빛을 보면서도 유리 너머에 서 있는 존재에게 결코 소리칠 수도 그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때 이미 40이 넘은 아리스소는 종종 그날 밤에 천문대 일을 떠올리곤 했다. 그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놓았던 바로 그 밤이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우주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짓 속에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이 비밀은 그에게 엄청난 짐이 되어 짓눌렀다. 때로는 차라리 그때 모든 것을 장비 오작동으로 치부하고 잊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팬텀의 최근 사진들, 그 차갑고 비현실적인 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음을 깨달았다. 과학에서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 일단 얻어진 지식은 다시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너무나도 오래되고 강력해서 이미 세계관 여행법을 터득한 문명일까? 아니면 단지 두 현실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빛과 그림자의 유희 같은 자연 현상일 뿐일까? 아니면 가장 두려운 상상이지만 그들이 우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작고 우연히 열린 창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일까?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섬뜩했다. 온갖 전쟁과 야망, 사소한 다툼으로 가득 찬 인류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고 현명한 존재들의 단순한 관찰 대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마치 유리병 너머 자신을 바라보는 과학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실험용 쥐처럼. 이 은유는 꿈속에서도 그를 괴롭혔다. 유령 프로젝트의 수장이 된 에블린 리드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과학 연구를 조율하는 것은 물론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했죠. 에블린은 유령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했죠. 미지의 영역은 늘 공포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원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소한의 침공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유령이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라 믿었습니다. 만약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면 이는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 즉 에너지 위기,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에블린은 이러한 두 극단, 즉 편집증적인 공포와 순진한 기적신앙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연구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는 것, 개입하는 것이 아닌 관찰하는 것. 어떠한 경솔한 행동이라도 차원의 창문을 함부로 두드리려는 시도는 예측 불가능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힘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전략은 최대한의 신중함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불을 처음 발견한 인류와 같았습니다. 불은 몸을 녹이고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 그것을 길들이려 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멀리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했습니다. 평소처럼 데이터 배열을 분석하던 중 프로젝트의 한 젊은 분석가가 이전에 없던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익숙한 팬텀 구조 속에서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완벽하게 둥글고 작은 암점 안디안이었습니다. 마치 저 세계에서 오는 빛의 일부를 가로막은 듯한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흔한 데이터 오류나 노이즈 아티팩트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검증 결과 그 암점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관측 이래 그들이 기록한 최초의 동적 동디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했던 이전의 모든 것은 정적이거나 무질서하게 맥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이었습니다. 팬텀 프로젝트 과학자들은 긴장 속에 숨죽였습니다. 컴퓨터는 물체의 궤적을 계산했습니다. 그 물체는 빛나는 네트워크의 한 교점에서 다음 교점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치로 그 크기는 우리의 태양계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거대한 함선일까요? 행성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서식지를 이동하는 어떤 거대한 생명체일까요? 해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근원적인 경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의 삶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현실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지켜보는 증인이었습니다. 그 암점의 움직임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네트워크의 가장 밝은 교점 중 하나에 멈춰 서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소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팬텀이 단순히 하늘에 새겨진 아름다운 무늬가 아니라는 확신을 과학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팬텀은 살아 숨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제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팬텀 프로젝트의 기밀 기록에는 이 어두운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장으로 추가되었다. 일반 대중에게 우주는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 기반이 이미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갔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론을 끊임없이 구축했다. 그들은 은하계 움직임의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 이상 현상의 일부가 이웃한 브레인 우주로부터 온 중력의 잔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 계속 논쟁했지만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십 개의 비밀센터와 고산지대의 조용한 천문대 어딘가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중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첫 사절단이자 무한의 경계에 선 침묵의 관찰자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고독한 일이었다. 그들은 언젠가 인류를 구원하거나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는 지식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팬텀이 다시 신호를 보내오기를, 현실의 장막 너머에서 다른 세계의 비밀을 담은 또 다른 빗줄기가 새어나오기를.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봉착했던 가장 난해한 철학적 딜레마 중 하나는 바로 유일성의 문제였습니다. 다중우주, 멀티버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 각자의 무한대에 가까운 복제본들 역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우주 어딘가에서 당신은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삶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을 겁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영웅이 되었겠지만 또 다른 우주에서는 악당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죠. 심지어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인간의 정체성과 자유의지라는 근본적인 토대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사건의 경우의 수가 평행세계에서 이미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선택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리스톤 아리스톤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설령 그의 복제본이 무한히 많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은 바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 하나의 현실은 바로 그 자신의 현실뿐입니다. 다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 세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우리 세계를 훨씬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우리의 것이며 이 세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비밀의 파수꾼이 아니라 자기 세계의 수호자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세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지식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는 수호자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현실로 가는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 문 너머를 들여다보고도 미치지 않을 만큼 준비가 될 때까지 그 문이 굳게 닫혀 있도록 지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 자체는 어땠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크로노스 관측소의 바로 그 첫 번째 스냅샷 말입니다. 그것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된 특수 극저온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성스러운 유물이 되었고 팬텀 유령, 프로젝트 과학자들이 신봉하는 새로운 비밀 종교의 성물이 되었습니다. 이따금 에블린 리드는 극도의 회의감이나 피로가 몰려올 때마다 그 보관소로 내려가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디테일이 거의 없는 그 거친 흑백 이미지 속에는 우주의 모든 힘과 신비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사진, 그것은 인류 지성의 위대한 승리와 동시에 무한성 앞에서 겪어야 했던 완전하고 압도적인 패배를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식과 광기, 질서와 혼돈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수수께끼는 저 멀리 은하계나 다른 차원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경이로워하고 탐색하고 질문을 던지며 그 어떤 믿을 수 없는 답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능력 말입니다. 이 사진은 단순히 다른 현실을 찍은 스냅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처음으로 비춰본 거울이었습니다.
광활한 우주대양의 해변에 서 있는 작고 호기심 많은 아이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막 항해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희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촉근 이론이나 인플레이션 이론 같은 최첨단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다중우주, 멀티버스는 단순히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들의 논리적인 귀결인 셈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설정한 가상의 인물 아리스손과 같은 어느 한 천문학자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기존의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미지의 경계 너머에서 온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미지의 영역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입니다. 모든 발견은 더 큰 수수께끼로 통하는 문을 살짝 열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설레는 생각은 우리의 현실관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견들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발견들은 광활한 우주의 깊은 곳에 이론 물리학자의 칠판 위에 적힌 방정식 속에 혹은 망원경 사진 속에 우연한 빛 반사 속에 숨겨진 채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오면 인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다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지만 이제 이 질문들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 하나가 더 추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멀티버스 속에서 과연 혼자인가? 자, 우리는 사진 속 단순한 이상 현상에서 시작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를 뒤흔드는 가설까지 도달했습니다. 한 개인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과학적 탐구가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팬텀 프로젝트의 이야기는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이자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경이로움은 저 먼 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 다른 차원에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실존하는 전부라고 믿는 현실은 어쩌면 광활한 우주를 담은 책의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경계를 넘어 여행하는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선물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이 흥미진진한 과학과 미스터리의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리드 박사의 입장이 되어 이 엄청난 발견을 마주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혼돈을 야기할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안정을 위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밀을 영원히 가슴에 묻어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